네, 자리를 꽉 채우셨네요. 영화 잘 보셨죠? 헐빈 이제 영화 2주 정도 상영 중이고 지금 40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집을 오늘 가지게 됐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분이 나오신지 다 잘 아실 것 같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이 자리에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얼빈의 주역들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예, 계속 박수 쳐주십시오. 네, 박스오피스 2주 연속 계속 2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 지뷰를 가지게 됐는데 제 옆에 계신 현빈 배우부터 일단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참모중장 안중근 역을 맡은 현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GV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네, 뭐 오늘 어떻게 답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현 역할의 조우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지부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본군 모리다소 역을 맡은 박훈입니다. 영화도 봐주시고 이렇게 또 GV까지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 영화 보시고 많은 질문이나 궁금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들을 많이 해소시켜드리는 또 얘기 나눠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 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 오셔서 감사드리고 보통 저는 감독은 이런 조명 뒤에 있습니다. 앞에 있으려니까 좀 괴롭네요. 하여간 오늘 재밌게 좀 이런 이야기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화는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마지막에 또 이렇게 객석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그 포스터, 사인 포스터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 일부 못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그 저기 매표소에 가셔서 얘기하시면은 드린다고 하니까 꼭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첫 번째 질문으로는 혹시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어떻게 이제 캐스팅을 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역할을 맡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런 첫 시작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현빈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박민호 감독님께서 다른 대안의 배우를 찾는 것 없이 계속 이제 현빈 배우를 염두에 두셨다고 알고 있고 근데 또 이제 현빈 배우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역할의 무게감 때문인지 몇 번 역할을 좀 고사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부터 좀 들으면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현빈 배우 그리고 조우진 배우, 박훈 배우 이렇게 제가 세 분을 캐스팅했는데 가장 애를 먹었어요. 현빈 배우 너무 힘들었어. 우리 조우진 배우는 뭐 저랑 인연이 많고 박훈 배우 저랑 작품을 같이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쉽게 했는데 현빈 배우는 뭐 저랑 이제 해보지 않았으니까 뭐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계속 도망다니 들어가고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은 될 때까지 하라고 나중에 장국에서 그랬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뭐 될 때까지 저는 한 3번 만에 이제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안중근 장군을 한다는 어떤 그 부계감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근데 아마 10번, 11번 계속 했을 거예요. 될 때까지 정말. 그 정도로 공을 좀 많이 들였던 배우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남자한테 첫눈에 안 반하는데 정말로 첫눈에 반했어요. 정말. 제가 이병헌 선배랑도 작품을 해봤고 송강 선배님이랑도 해봤지만은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의 아우라가 있죠. 근데 좀
정말 현빈 배우는 제가 여태까지 본 배우 중에서 뭔가 좀 외모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놀랐어요 정말. 와 그래갖고 제가 근데 그날은 이제 처음 미팅이었는데 그 해보자. 감독님인데 안중근 장군은 그 무게감이 제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끝날 때 알겠다고. 일단 오늘 여기서 헤어지고 대신 한번 이렇게 포옹 한번 해도 되겠네요. 와 그래서 포옹을 한번 이렇게 하고 헤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현빈 배우의 어떤 눈빛을 통해서 제가 봤던 안중근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영웅 안중근 그 너머에 그 인간의 안중근을 좀 그려보고 싶었거든요. 고뇌의 십사였던 때로는 두려움의 십사였던 그분의 모습 우리가 잘 모르는 저는 그게 현빈 배우 갖고 있는 어떤 눈빛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빈 배우를 캐스팅하게 됐죠. 그 현빈 배우분의 기억은 어떠신지도 좀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감독님이랑 처음 미팅을 했을 때 감독님의 그 열정과 에너지가 어마어마했었어요. 이 작품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이 작품으로 해서 또 보여주고 싶은 어떤 것들이 정확하셨었고 또 그거에 대한 에너지가 원체 세서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안중근 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존재감과 그 상징성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됐고 또 다음에 또 뵀을 때 또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씩 시나리오를 좀 바꿔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걸 읽어보고 또 만나고 근데 저도 당연히 배우 입장에서는 우민호 감독님과 작품을 하고 싶은 배우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하필 저한테 왜 이 책을 주셨을까 다른 책이었으면 흔쾌히 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감독님의 그 에너지와 열정 이런 것들이 계속 오기도 했었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연기할 수 있을 기회가 얼마나 나한테 찾아올까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배우가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 감사함이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을 믿고 또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감독님의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결정하실 때 우민호 감독님과의 그 포옹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쳤나요? 쏙 들어오셨어요. 네, 그럼 그 조우진 배우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역시 그 조우진 배우분은 이전에 감독님하고 내부자들 마야광을 함께 하셨고 뭔가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역시 그 우민호 감독님이 이른바 조우진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정말 잘 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조우진 배우 캐스팅과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우진 배우는 뭐 제가 발굴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부자들에서 저한테는 그게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니었으면 분명히 다른 감독에 의해서 발굴됐을 겁니다. 제가 먼저 한 거죠. 그건 저한테 행운이었습니다. 저랑 이제는 3개째인데 사실 조우진 배우한테는 크게 디렉션을 별로 안 줬어요. 이제 서로가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딱 보더라도 그렇게 이 정도 이런 느낌이죠. 척척 이렇게 다 아는 배우라서 그래서 캐스팅 과정도 제가 우리 조 배우를 믿는 만큼 또 조 배우 저를 믿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수월하게 상대적으로 아주 편하고 쉽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책도 안 보고 했어요. 책도 안 보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책을 봤으면 아마 못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되게 힘든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끊고 나서 그래. 제가 녹음 다 따랐어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보고서는 책 보고 나서는 참 후회를 조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제가 다른 책을 읽고 나서 벼락같이 전화가 오더라고. 감독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엔 또 조우진 배우는 언제나 그런
것들의 그런 어려움, 힘든 점을 결국 또 극복해 가는 또 배우이기 때문에 저는 믿었고 또 되게 그 김상은이라는 역할은 되게 힘든 역할인데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모한 도전을 했죠. 네. 책도 보기 전에 어려운 역할이 있는데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른 분도 아니고 우민호 감독님이시니까 네. 감독님 그냥 저 할게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시나리오를 봤죠. 네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겠다. 꼭 책을 읽고 시나리오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좀 이제 뭐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후회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힘들긴 했습니다만은 네, 후회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뜻깊은 그런 작품이었고 역할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네, 그래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면 뭐든지 도전을 해봐야 된다는 저 나름대로의 그 배우로서 모토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모토에 부합된다면 또 감독님께서 믿고 맡겨주신다면 당연히 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각오를 하게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자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담인데 그 얘기를 하기 한 달 전에 제가 현빈 씨랑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하얼빈이라는 작품은 그 아주 좋은 작품에 안중근 의사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저는 이미 듣고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남의 집 얘기하듯이 그래 잘하고 와라 정말 힘들 텐데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현빈 씨께서. 그래서 화이팅 그랬는데 불과 한 달 딱 지나자마자 저도 같이 하게 됐다. 화이팅 같이 이렇게 외치고 있고 네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박훈 배우 같은 경우는 뭐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감독과의 첫 만남이지만 사실 그 전에 이제 감독님의 전작인 남산의 부장들에서 그 통편집의 아픔을 좀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은 또 어떻게 또 얘기를 나누고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박훈 배우랑 저랑 이제 남사의 부장들을 같이 해서 작품을 같이 했었습니다. 여기서 남사의 부장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 보면은 그 이병헌 배우의 그 옆에서 미국 쪽 정보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계속 주는 이렇게 역할이었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그 이병헌이라는 대배우 앞에서도 하나도 주눅 들지 않고 정말로 너무 잘해갖고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배우였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편집 과정에서 그 부분이 다 통으로 날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미안한 마음이 강했는데 그 미안함 때문에 캐스팅한 건 아닙니다. 미안함 때문에 캐스팅한 감독이 그런 인간은 아니에요. 감독은 되게 냉정하기 때문에 그때 그 미안함도 있지만 그 미안함보다는 이 배우를 다시 하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전화로 나랑 같이 해보자고. 대신 이번 역할은 도저히 통편집이 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를 주겠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대본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아마 무척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면 일본인 역할이니까는 일본 말을 하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이 이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주변 많은 후배 배우들에게 어떤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통편집이 되어도 열심히 하면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어떤 저를 보고 용기를 많이 얻었다고 해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사실은 그 감독님하고 그 남산의 부장들 이후에 연락을 못 드렸어요. 뭐 개인적으로 연락할 이런 상황들이 못 돼서. 근데 서울의 보험을 찍고 있을 당시에 그 부산 그 아직도 기억나는데 숙소 앞에서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감독님 완전 저희 형은 굉장히 차갑고 건조한 느낌인데 감독님은 화라산처럼 뜨거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민호입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이렇게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할빈이나 영화를 준비하고 있고 너무 감동. 여보세요 하잖아요 대부분 전화를 하면 그죠? 여보세요한테 오민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할빈의 영화 준비하고 있고 그 역할을 맡아줬으면 한다. 그다음에 안중근 장군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듣고 완전 너무 좋습니다. 너무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거기서 되게 크게 욕을 했거든요. 예,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감독님의 그런 마음이 다 이해됐었어요. 뭐 3년 만에 갑자기 한 3, 4년 만에 갑자기 미안해질 일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감독님의 진심이 너무 느껴졌고 저도 마찬가지로 대본을 보고 우진 선배처럼 일본인이구나. 그 다음부터 큰 당황함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예, 역시나 어떤 노력의 거리를 던져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하얼빈을 보고 있으면 지금 현재 그 뭐 연출과 연기뿐만 아니라 뭐 음악, 촬영 등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한국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총력전 같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굉장히 큰 감동이 오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보고 있으면 진짜 힘들게 촬영했구나라는 거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 세 분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그 현빈 배우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의 그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정말 그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의 그 몽골 홉스걸호스에서의 촬영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거기서 또 웅크리고 누워 계시기도 한데 사실 그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저렇게 촬영을 했을까 좀 감이 좀 짐작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좀 촬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가장 기억이 나는 게 몽고에 있는 그 울란바토르 공항이죠. 거기서 홉스골까지 가는데 차로 16시간이 걸려요. 근데 거기에 현지 사정이 이 포장도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 같지 않은 도로와 완전한 비포장 도로를 포함해서 16시간, 그러니까 거의 1박 2일을 가거나 아니면 한 번에 움직이려면 이제 16시간을 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도착하고 나서 이제 뭐 그 숙소를 근처에 잡아놓고 또 이제 호스골에 가서 촬영을 했을 때 처음에 저는 인상이 먼저 갔던 스태프분들한테 그 장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경이로웠었고 훨씬 더 놀람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그 홉스골 얼음 근처에 가서 이렇게 들으면 희한한 소리가 나요. 계속. 왜냐하면 얼음이 팽창했다, 녹았다, 깨졌다, 뭐 다시 붙었다 이런 현상들이 그 1m 이상 얼음 밑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음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얼음 한복판에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또 이제 드론 촬영을 했죠. 이제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쓴 카메라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RE65라는 카메라가 또 그 카메라 자체가 무거워서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헐리우드 스태프분들이 오셔서 그 카메라를 이제 드론으로 띄워 주셨고 날씨가 이제 한 영하 40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드론이 또 이제 배터리가 금방 이제 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띄웠다 내렸다 띄웠다 내렸다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찍었고 계속 그런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장면 이제 나레이션 찍는 장면에서는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감독님께서 디렉션을 주시는데 제가 아는 모든 단어가 총 출동했던 디렉션이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너무 많아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대충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이제 감독이 배우한테 여러 가지 주문을 할 때는요, 그게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아서 정말로 잘 보셨지만 알아서 잘 했잖아요. 우리 현빈 배우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그렇죠? 예. 전 조우지 배우의 그 연기 장면 중에서는 그 역시 그 고문당하는 장면이 가장 좀 기억에 남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영화가 그
그 굉장히 강렬한 그 명암의 대비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이 피할 수 없는 그냥 뭐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런 느낌을 주면서 더군다나 이제 이 김상현 캐릭터가 어려운 이유는 마치 우리도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과연 그 시대로 갔으면 독립운동을 했을까, 변절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대로 또 그 캐릭터에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속 명함의 대비가 그 강렬하게 이어져 오던 영화가 그 순간 너무 관객 자신도 이렇게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고문 씨는 저희 라트비아 촬영 로케이션의 맨 마지막 촬영이기도 했고 그리고 김상현 캐릭터의 마지막 촬영이었습니다. 스케줄표를 이렇게 딱 봤더니 고문 씨는 맨 마지막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계속 곡기를 끊고 진짜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뭐 저녁에 이제 배우들끼리 모여서 뭐 먹으면은 이제 조금씩 같이 먹고 가끔씩은 뭐 빈속에다가 소주도 이렇게 들이키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절대 그 살집이라는 그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핍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또 감독님께서 주문하시기를 진짜 유약하고 예민하고 깡마른 지식인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부응을 하려고 진짜 안 먹었고요. 그때 참 대기하고 있는데 홍경표 촬영 감독님하고 오시더니 한번 엎드려 보라고 다 벗은 상태에서 한번 엎드려 보라고 하시더니 두 분이서 아우 그러시면서 이 뼈 드러난 거 이걸 다 찍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솔직한 그 상황에서의 심정, 정서, 감정을 표현하려고 아무것도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전달해야 될 대사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톤으로 해야 되겠다는 뭐 그냥 숙지만 했었고요. 어떤 톤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전혀 없었고요. 나중에 저도 봤더니 몰입을 바로 못했고요. 사실은 맨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에 봤을 때 살면서 저한테 저런 소리가 날 줄 정말 몰랐었어요. 이 고문이 보통 그 신체를 가해하면서 고문하는 씬들이 대부분 많았었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 유형의 고문씬이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담아낼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독가스에 의한 고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살고자 갈구하는 그 인물이 이 고문씬에서 인물의 그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앞뒤 장면이 다 빌드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혼자 고립됐었고 더 바닥이 있을까? 감정에 더 바닥이 있을까? 그렇게 계속 밑으로 파고 내려갔었던 그런 기억인데 과연 몇 번이나 찍을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도 안 했고 두 번째 테이크 때인가 아마 그때 감독님께서 두 번째 테이크 찍을 때 오셔서 저는 그냥 엎드려 있었고요. 엎드려 있는데 이 공간을 카메라 앵글하고 상관없이 홍경표 촬영 감독이 다 잡아줄 테니까 다 세팅을 해놨으니까 마음껏 움직이라고 그 고통을 그대로 표현해 해보라는 거죠. 느껴지는 고통을 그대로 표현해 해보라고 하셔서 했는데 그 두 번째 테이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무슨 디렉션이 올까 뭐 그렇게 또 엎드려서 있는데 감독님께서 갑자기 손을 이렇게 딱 내미시더라고요. 수고했다고. 그러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찍었고 그 씬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목격을 하신 거가 됐고 그게 두 번째 테이크에서 끝날 줄 정말 몰랐어요. 감독님께서는 어떠셨어요? 그런 씬을 찍을 때는 일단 뭐 배우가 제일 고통스럽죠. 근데 감독도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동지거든요. 근데 그 배우가 그 연기를 할 때 아까 현빈 씨도 마찬가지지만 그 호카의 40도에서 안중근의 얼굴을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한 가지 어떤
말로 정의될 수 없는 얼굴이길 전 바랬어요. 그런 얘기들을 주문을 했고 계속. 그리고 우리 조우진 배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문신에서 그 배우들이 혼신을 다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감내하면서 연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감독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정말로.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일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그때도 참 현빈 씨도 그렇고 우리 우진 씨도 그렇고 너무 잘 나왔으니까 고생했다. 그리고 감독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가서 손 내밀고 박수 한번 하고 잘했다. 완벽해. 제가 완벽해란 말을 좀 자주 합니다. 퍼펙트하도 고생했다. 박근 배우도 그런 퍼펙트한 경우가 많으셨죠. 저는 사실 제가 이 그 고문씬의 어떤 관전자였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상황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전 촬영 통틀어 현장의 예민함이 최고치였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 왜 그러냐면 선배님은 고통에 울부짖었고 감독님은 또 우진 선배님의 그 노력에 고마워서 울부짖었고 끝나고 엄청 우셨어요. 진짜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그 장면들 보면서 그 독립 그 투자들이 그렇게 했겠지에 대한 그걸로 막 우셨어요. 두 분 다 막 울고 그러니까 되게 그 현장의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찍기 전까지의 그 예민함에 정말 극에 다다른 그 상황에서 그게 시각적으로 구현됐을 때 뭔가 끝난 다음에 그 해소감 막 그런 게 그냥 툭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방독면을 쓰고 있어서 다른 분들의 어떤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관전자적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아주 멋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 장면일수록 제가 컷을 못 나누겠다. 샷을 보통 뭐 그 정도 장면이면 못해도 한 10개 정도 샷이 분할이 되는데 도저히 그거를 10개의 샷으로 분할해서 보여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안중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장면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커트로 그냥 보여줘야겠다. 오싹하게. 특히 이 하얼빈은 그런 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롱테이크들이 되게. 그런 장면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시는 네 분의 모습이 뭔가 그 작품 속 그 단지회 이론들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근 배우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상의 인물이기도 한데 그 이제 끝까지 이렇게 안중근을 쫓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안중근에 의해서 한번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뭔가 죽을 길을 가로챈 뭐 안중근이 나를 모욕했다고 느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그 마음 같은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것은 이제 감독님과 영화를 들어갈 때 나눈 얘기, 이 이야기는 안중근 장군과 그 동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이제 모든 배우들에게 얘기했고 그것이 공유가 되었고 그 이야기를 관객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 그럼 여기서 모리다스오라는 역할은 어떠한 역할들을 해주어야 하는가를 고민했던 것 같고 저는 좀 더 서사라는 것이 그 캐릭터의 서사라는 것이 연결고리라면 저는 좀 더 상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캐릭터를 훨씬 더 상징적으로 생각했고 일본 캐릭터가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이 우리가 너무 다 알고 있는 릴리 프랭키라는 배우가 해준 이도희롱 역할이고 이제 저의 가상의 인물인 모리다스오가 나오는데 당시 제국주의 일본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봤을 때 이토 히로부미의 대사들로 그들의 정신을 표현한다면 어떤 그들의 행태를 모리다스오라는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제국주의 일본의 대륙을 향한 끝없는 집착 그 행태를 이 사람이 안중근을 쫓는 행위로 충분히 대표성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서사로 연결시킬 거냐? 나는 그 당시에 대륙을 넘보는 승리자의 입장인데 이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모멸감을 줬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제가 전쟁에서 잡힌 안중근과 대등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군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과연 대등할까? 그들을 군대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생각하는 되게 하등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잡혀서 내가 풀려났을 때 그 모멸감과 그런 걸로 굉장히 집착적 성격이 강해졌다고 생각했고, 또 감독님이 그런 것들을 어떤 서사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보단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해서 삭발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저도 이 안중근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되고 더 집착적이고 더 이 제국주의나 군국주의에 몰입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그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감독님이 처음부터 주문하셨던 거였어요. 그 박훈 배우의 없었던 사람들이 못 본 얼굴을, 새로운 얼굴을 나는 원한다. 그래서 저도 그냥 삭발은 안 된다. 아예 내가 달라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삭발을 하고 이제 문신을 해갖고 헤어 라인하고 이 구레나루 라인을 그 당시에 자료를 이제 찾아봐서 그걸 구현해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안중근과의 서사, 또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제국주의 일본의 행태 이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 이제 안중근이 어떻게 보면 흑역사, 그래서 개인적 복수라기보다는 뭐 한국 갈 때 포로 이렇게 쏘잖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원한이 있으면 끝까지 가서 찾아서 어떻게 대면을 하고 막 이랬겠지만 그 정도로 보지 않는 거죠. 위에서 그냥 폭격해서 쓸어버리고 끝. 그냥 이 정도의 상황으로 생겼는데 살아있다는 얘기 듣고 다시 과몰입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를 아마 해서 광적으로 이렇게 쫓는 인물이 탄생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요. 그 뭐 감독님과 뭐 현빈 배우뿐만 아니라 뭐 다른 두 배우분에게도 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로 그 하나의 중심 인물을 다루는 작품을 하고 있으면 왠지 그 안중근 장군님에 대한 꿈도 꾸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럼 만약에 이제 안중근 그이라고 하는 역할을 이렇게 파고들면서 진짜 만에 하나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안중근 장군을 만났다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혹시 감독님과 분명히 어떠신가요? 이 작품에 대해서 감독님한테 제안을 받고 그리고 촬영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까지 단 하루도 안중근 장군에 대한 생각을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인간으로서 이분은 이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두려움에 휩싸였을까, 이 생각을 상상을 매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답은 못 찾았죠. 제 상상 안에서, 그리고 감독님의 디렉션에 의해서 이제 작품을 찍었지만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꿈속에 한번 나타나 주셨으면 바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조그마한 힌트 하나만 던져주셨으면, 그래서 그때 그냥 촬영 카메라에 서야 되는 촬영 중에 꿈에 나오셨으면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영화 속에서 안중근 장군은 우리가 아는 지금 영웅으로서의 모습보다는 계속 실패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사가 성공을 한 게 한 번으로 돼 있는데, 그 거사를 치르러 가시기까지 가장 힘들게 한 게 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게 어떤 거였는지. 근데 이제 카메라 밖에 이제 나온 상태가 됐고 촬영이 끝났으니까 지금 혹시라도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 주신다면 어디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혹시 감독님은 꿈 꾸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꿈을 잘 꾸진 않습니다. 근데 찍으면서 정말로 뭐 안중근 장군님이 우리랑 같이 있다는 생각은 몇 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껴진 적은 있었어요. 어떻게
신화산 전투 보셨겠지만 그 눈이 진짜 눈입니다. 광주에서 찍었는데 뭐 50년 만에 내린 폭설이거든요. 사실 대본에서는 눈이 아니에요. 눈이 주어진 거죠. 그럴 때 그리고 이 영화가 계속 보면 눈과 얼음이 많잖아요. 계속 눈이 오잖아요. 그게 다 실제 눈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면 눈이 오는 거예요. 계속. 라트비아를 가도 눈이 오고 몽골을 가도 눈이 오고 그럴 때마다 뭔가 우리 장군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계속 뭔가 우리한테 이렇게 눈을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또 홍경표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이게 뭔가 계속 뭔가 눈을 내려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심지어 그 사막에도 눈이 온 것 같아요. 네, 사막에도 눈이 왔습니다. 사막에 갔는데 저는 좀 바람이 불길 바랬어요. 사막에 좀 모래바람이. 그러면 그들의 여정이 더 이렇게 뭔가 고난스러워 보이니까. 그래서 그 헌팅을 갔을 땐 그 모래바람이 불었거든요. 세차게. 그래서 아 이거를 화면에 담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촬영장 당시에 갔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모래 사막 언덕이라서 산 같은 데라서 이게 발이 푹 빠집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겹게 왔는데 바람이 정말 1도 안 부는 거죠. 와 너무 이게 뭐지? 그래서 홍경호 촬영 경평한 홍경호 촬영 감독님한테 아, 형님 이거 바람이 없는데 야 기다려봐 뭔가 올 것 같아 이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정확하게 얼마 안 있다가 눈이 내리더라고요 사막에서. 또 그런 어떤 신기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안중근 장군님을 연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조우진 박훈 배우분도 이 작품을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는 그 모리다스오의 그 대사 중에 가장 이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사가 그 안중근과 도코다 안중근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그 대사 같은데 그게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희 그 당신의 마음속에 안중근이 있느냐 안중근은 어디에 있느냐 약간 그런 것들도 약간은 의도된 대사일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예, 그거 중간에 감독님하고 이제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안중근이 어딨냐라는 대사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일본어 선생님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원래 바꿔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래서 안중근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셨는데 제가 그냥 아니 안중근이 어디 있냐로 하고 싶다고 그냥 그리고 감독님께도 저는 이 캐릭터가 일본 제국주의 일본의 군인 캐릭터지만 관객한테 당신의 마음속에 안중근은 어디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록 일본어고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관객들이 나갈 때 안중근이 어디 있냐라는 말은 남기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잊고 있었던 이 안중근의 마음과 그 용기가 어디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 이런 캐릭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 못한 건데 막 하셨어요. 이제 너무인데 뭐 좋아요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일단 그 얘기를 계속 전달해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중근이 어디냐고 물을수록 관객한테 그 질문이 다가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이창섭을 만나도 김상현을 만나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안중근아 너보다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저는 되게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관객들 질문을 좀 받겠는데 그 이번에 우리가 광복 80주년이에요. 2025년이.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달에 독립운동이라는 이제 책을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안중근 장군의 하얼빈 의거가 빠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대신에 친일파들의 행적이 올라갔어요. 거기에 빠진 사람은 홍범도 장군도 빠졌고 윤봉길 의사도 빠졌고 이봉창 의사도 빠졌어요. 이 말이 지금 우리 일본 사람이 일본 군인이면 안중근은 어딨냐? 안중근아 너보다. 네,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네 분과 뭐 밤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어떻게 이제 객석 질문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질문자로 뽑히신 분들에게는요 선물로 여기 그 815 이 동화 연필인데 여기 이제 광복절 연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저기 회색 같은데 오른손 드셨던 분 한 번 더 손 들어주세요.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촬영할 때 그 빛의 대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김상현과 우덕순이 마지막으로 그 창고 안에서 대화를 할 때도 빛의 대비가 눈에 띄었는데 보통 빛과 어둠 하면은 선한 것이 빛에 있고 악이 어둠에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는 김상현한테 빛이 비치고 우덕순은 오히려 그림자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연출에 대해서 어떻게 의도를 하고 연출하셨는지 궁금해서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촬영 감독님이랑 저랑 이제 촬영 컨셉이 뭐였냐면은 우리 그 독립군들의 모습을 여러분 그 명화 이렇게 보면은 느끼는 감정들이 있죠. 되게 뭔가 어떤 명화를 봤을 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약간 우걱거리는 느낌. 그게 촬영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들이 나오는 어떤 장면들이 되게 명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명화들의 라이트를 많이 참조했습니다. 특히 카라바조의 그림을 많이 보고서 참조를 한쪽에 라이트가 들어갔을 때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좀 어둠 속에 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왜냐면 이 영화는 그 어둠 속에서 느꼈을 그들의 고뇌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느꼈을 그 두려움을 들키지 않으려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내 두려움은 전이 되니까. 내 두려움이 내 동지한테 전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기 싫으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자꾸 안중근도 그렇고 우리 독립군들을 그 안중근도 그 최재형 안가에서 보면 그 구석진 되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작전에서 그 모리안데 다 마차가 폭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어둠의 시대에 그 어둠을 뚫고 계속 빛을 향해서 광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독립군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저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거기에서 그 우덕수는 블랙이고 저기 김상현은 좀 밝게 표현했던 거는 아마도 그 좀 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김상현이 밀정이라는 사실 그 씬에서 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환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우덕수는 또 무엇 죽일지 말지 잘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래서 빛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기존에 작업하셨던 다른 작품들에 비하면 보다 그런 어떤 극단적인 명암 대비 안에서 좀 연기를 하신 건데요. 그 뭐 배우분들의 그 연기는 좀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공간에 계셨던 소감이 어떨까요? 저는 그냥 감독님이 지금 그 최재형과 함께했던 시인의 안가 시인을 얘기해 주셔서 지금 생각난 게 제가 그날 세트 촬영을 하려고 이제 그 안가 세트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좀 빨리 들어갔어요. 그 공간에 좀 공기나 이런 분위기들을 좀 몸에 좀 익히고 싶어서. 근데 딱 그 모퉁이 부분만 완전 블랙 상태였어요. 그리고 원래는 의자 하나가 그 침대 옆에 놔져 있었는데 원래는 안중근이 거기 의자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가 시작이었었는데 그 공간을 보고 제가 감독님한테 역으로 좀 제안을 했어요. 저 구석에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괜찮냐라고 했을 때 감독님께서 흔쾌히 오케이 사인하셨고 또 촬영 감독님도 근데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 하얼빈 안에서 안중근 장군이 가장 나약해져 있을 상태의 눈물까지 보이는 씬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독님 말씀대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계속 뭔가 동지들이 이룰까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안중근한테 반대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재형을 봤을 때 눈이 잠깐 빛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눈이 이제 보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감독님이 의도하신 것도 그렇고 저도 안중근 장군을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 보여줄 때는 굉장히 좋은 요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부연 설명 기억이 났습니다. 그 날에 정말로 현민 배우가 와가지고 글로 기어 들어가더라고.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안중근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자기의 그 가장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순간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독립군들이 그러면서 계속 빛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두 배우는 또 어떠신가요? 조금씩 다 공통된 마음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모니터 하면서 우리 특히 현배 씨도 그렇고 어두운 곳에 있을수록 밝으면은 눈에 집중하고 사람들이 그렇죠. 관객 여러분들 눈에 집중하고 얼굴에 집중하기 마련인데 어두운 곳으로 가면은 몸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도 다 드러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겁이 나면서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계획에 감정이 충만한 그런 상태로 최대한 만들려고 다들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봐주면서 같이 같이 이렇게 감정에 동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몰입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모리타스. 네. 저는 주로 빛에 있었고요. 농담이고. 저도 독립군들의 장면들 보면서 아까 그 현빈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장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골방에서 그 빛이 떨어졌을 때 이게 큰 화면으로 보면 더 잘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극장에서 보면 더 좋은 이유 중, 그러니까 극장 시네마의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 유재명 선배님 그 눈물 방울이 떨어지는 게 빛으로 이렇게 딱 잡힙니다. 이게 정말 감각적인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이게 딱 그게 빛에 딱 잠기는데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눈물이 그 빛에 떨어지고, 그 이상한, 제 감독님 같은데 이건 그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또 그 이거를 끝내고 창가로 가서 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쓰도록 하지 하면서 이렇게 읊어주는 최재형의 모습. 그러니까 빛을 향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기억 남아요. 공부인도 그 정체되어 있던 사람도 처음에 이 창가 쪽을 향해서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참 이 빛과 어둠의 대비로 그런 메시지를 잘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 최재형 안가에서 그 안중근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최재형한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먼저 간 사람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럴 때 꺽꺽 울잖아요. 그 울 때 자세히 보시면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안중근이 맨 마지막에는 고개를 돌려서 저 창밖에 빛을 봐요. 그 어둠 속. 그 빛이 안중근이 쫓아가는 그 빛이 광복입니다. 그가 원했던. 물론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하셨죠.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의 시작은 결국 배우가 그렇게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영화는 여러분 보셨겠지만 좀 어둡죠. 지금 한국 영화나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서 많이 어두운데, 왜냐면은 저는 그 시대가 어둠의 시대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어둠의 시대고, 그래서 그 시대를 되게 이렇게 환한 햇살에 찍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흐린 날씨만 골라서 계속 찍었거든요. 그래서 야외 장면도 좀 어둡고 칠레도 어둡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어둠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장면들을 좀
그렇게 흐린 날씨 그리고 어두컴컴한 뭐 방, 지하실 이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 질문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저 그 마지막 거사 이후에 마지막에 그 코레아우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역사적인 외침이잖아요. 그거를 감독님께서는 그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현빈 배우님께서는 그 역할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은 그런 극적인 순간에 보통 영화에서는 총 쏜 안중근 얼굴이 비클로즈로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총을 또 한번 클로즈 잡아주죠. 심지어는 총알이 나가는 것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고 떨어지는 이떨에서 보면 또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까라우라라고 외치는 또 안중근의 얼굴을 또 화면 가득히 보여줍니다. 보통 그렇게 보여줘요. 그게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거니까. 근데 저랑 촬영 감독님이랑 고민 그때 그렇게 보여주지 말자. 이미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그렇게 보여줬고 이건 그리고 제가 우선적으로는 첫 발 딱 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직부각으로 확 뜬 거는 뭐냐면은 이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안중근 장군이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수많은 동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 영화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거사의 순간에는 그게 이제 먼저 죽은 저 하늘나라의 동지들의 시점으로 찍고 싶었어요. 그 장면을 너무나 보고 싶었던 간절히 원했던 먼저 죽은 동지들 그들의 시점 찍고 싶어서 그 직부각 선택을 한 겁니다. 감독님께서도 그 의도가 있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동지들에 대한 외침으로 이 까레아우라가 울렸으면 좋겠다라고 감독님은 디렉션을 주셨고 저는 그거와 플러스로 그 수많은 군중들한테 제가 그 공부위원 때 물어보잖아요. 노스와 말로 대한독립 만세가 뭐냐. 그래서 그 까레아우라가 최대한 많이 퍼졌으면 하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세네 번이 아닌 목이 쉴 때까지 계속 외치면서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자고 하셔가지고요. 이왕이면 이 공간에서 영화처럼 어둠 속에 계신 분, 저 뒤에 계신 분, 저기 제일 뒤에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계신 분이에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질문해 주신 분은 꼭 광복절 연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마지막 질문에 영광을 받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떤 분 하신지 잘 모르시던데. 그 조우진 배우님께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언론 시사회에서 왜 박정민 배우가 보고 싶다고 했는지 알 정도로 우덕순과 김상현의 관계가 되게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들의 서사도 좀 궁금해지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김상현이 본인만 밀정임을 알고 있었을 때도 그리고 밀정임을 걸렸을 때도 그리고 모리를 죽이고 왔을 때도 굉장히 큰 사건마다 우덕순이 함께였더라고요. 김상현과. 그래서 조우진 배우님께서 만들어간 김상현이란 인물에게 우덕순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이자 저 한석품 성장하게 만드는 안중근 의사도 있지만은 그걸 옆에서 같이 목도해주는 선생님이자 스승 같은 사람이자 되게 복합적이었어요. 이 브로맨스는 정말 김상현의 어떤 정체성에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또 보고 싶네요. 네. 라트비아에서 혼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뭐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뭐 같이 공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둘의 관계의 어떤 끈끈한 애틋함 같은 것들이 뭉게뭉게 아주 폭넓은 감정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할 수 있어야
이 위대한 여정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안중근 의사의 그 선택과 나아가는 여정 자체가 굉장히 더 찬란해지고 더 거룩해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 둘의 관계가요. 그래서 함께하는 장면, 특히 그 단둘이서 담배 피면서 술 마시는 장면 있잖아요. 낭만을 넘어서서 이 둘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드러나야지 이 작품을 봤을 때, 이 장면을 봤을 때 설득력, 이 둘의 관계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면 씨한테 정말 어려운 장면인데 같이 대본 리딩을 우리끼리 좀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서 여러 번 거듭해서 이제 만든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어떤 장면보다 정말 행복하게 작업을 했었고요. 네, 둘이서 그 공연불 얘기하면서 같이 웃잖아요. 대본 리딩을 같이 했으니까 또 그런 어떤 그 배우 또 역할로서 공감대를 좀 형성하면서 낭만도 그렇고 이 여정의 어떤 그 고난 같은 것들도 함께 좀 담겨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부연 설명 간단하게 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삭제된 장면이 있어요 초반에.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두 캐릭터에 대해서 김상현은 그 당시에 양반이었습니다. 양반이었고 우덕수는 동학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설정이. 그래서 양반을 때려잡는 사람이었었죠. 양반이 싫으니까. 둘의 관계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나라를 빼앗겼는데 뭐 양반이고 상놈이고 어디 있습니까? 같이 손잡고 싸워야죠. 그런 장면이 있어요. 좀 아쉽긴 했지만은 뭐 편집이 됐는데 아마 추가 장면으로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그런 걸 좀 이렇게 릴리스 하려고 하니까는.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 2025년 동계 아시안 게임 어디서 열릴지 다들 아시나요? 2월 7일 하얼빈에서 열리는데요. 그때까지 더 많은 관객이 이 작품을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오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좋게 보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아직 안 보신 분들한테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감독님처럼 또 너무 많은 얘기를 또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데 시간상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잘해 주셔서 또 소중한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그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영화 내용상도 그렇고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스포일러는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안 보신 분들 많으니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먼저 주정철 편집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무대 인사 때도 늘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또 수백 번 말씀드려도 아깝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제발 무탈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평일이고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극장을 가득 메워주셔서 지비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마음은 진심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래의 극장이 참 힘들다는 얘기를 저희가 영화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하는데 저희 영화가 뭐 용기와 어떤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라면 저도 오늘 좀 이렇게나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하얼빈이라는 영화도 그렇지만 이렇게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그래 괜찮아질 거야 라는 용기와 희망을 얻고 갑니다. 진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을 밝혀야 한다. 불을 밝히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린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안중근 장군의 말씀처럼 저는 이 불이
용기고 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장군의 말씀처럼 새해에 양심에 따라서 용기를 내시면 아마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감독님께서 또 감동적인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이거 불러주라. 타임어택 이었는데. 저거 20분 늦었다고 벌금 무나?